여기 책에서 이제 투자를 보는 세 가지 프레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예, 예. 어쨌건 이제 저금리 시대잖아요. 저성장과. 예, 예.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예. 어떻게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투자자들이나 이런 자산 관리 강의할 때 이런 걸 한번 물어봅니다. 제일 처음 자주 물어보는데요. 금이 위험 자산일까요? 안전 자산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자산일 것 같습니까? 금이 안전자산 아닌가요? 위험 시기에 올라가는? 예. 그게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요. 대부분 안전자산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어느 세계에 다 통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피난 갈 때 쓰려고 금을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홍콩 사람들도 중국 본토에서 나오다 보니까, 땅이나 집은 못 들고 오죠. 보석만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이나 보석이,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금을 가지고 돈을 벌어보려는 금 트레이더에게는 금은 위험 자산입니다. 가격이 막 왔다 갔다 변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변동 측면에서, 그래서 금을 위험 자산으로 보는 사람이고, 금을 안전 자산으로, 안전한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틀리면은 자산의 선택도 다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우리가 단기 프레임으로 보고 장기 프레임으로 본다는 것인데, 단기 프레임은 내가 1년 동안만 수익률에 나는 신경을 쓰겠다 하면은 주식은 못 넣습니다, 절대. 근데 내가 한 10년 정도를 보고 하겠다, 그런 프레임으로 내가 한다면은 주식이라는 자산이 좋은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1년 프레임으로 볼 때는 주식이라는 것은 안 좋은 자산이 됩니다. 1년 프레임은 정기예금이 좋은 자산이고 주식은 안 좋은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산 관리할 때는 프레임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가 생애 설계를 하거나 연금 투자를 할 때는 장기 프레임을 가져라. 10년, 20년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 프레임으로 보면은 자산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 프레임으로 본다면은 주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바이오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자산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예. 단기 프레임으로 보면 바이오는 엄청나게 위험한 자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 이제 꼭 장기 프레임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거는 50대 정도 분들에게 해당되는데, 소득 프레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득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산 중에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라든지 리츠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한 소득을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식 중에서도 배당 주는 소득을 주게 되니까요. 소득을 주는 자산은 가격 변동이 그래도 조금은 적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안 오르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3%를 꾸준히 받는다면은 그래도 10년 받으면 한 35%는 받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을 하는 사람들이 좀 겁이 나면은 그 중에 소득 인컴 자산이라고 그러죠. 인컴 자산을 좀 보는 인컴 자산의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설계 프레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10대, 20대부터 시작해서 70대, 80대 끝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20대, 30대는 우리가 일을 해서 소득을 벌 때고요. 그 다음에 60대, 70대, 80대는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의 비중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에서 인출해야 되는 비중이 커지거든요. 이럴 때는 자산도 안전한 자산을 좀 가져가야 되고,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을 벌 때 나는 채권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가 채권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은 위험한 자산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길게 생애 설계 프레임을 가지고 보아야 우리가 젊을 때 주식이라든지 투자 자산, 위험 자산의 비중을 아주 높이고, 그 다음에 60대, 70대 가서는 그 비중을 낮게 하고, 이런 이제 동적인 자산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 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프레임, 그 다음에 생애 설계 프레임, 이 세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노후 생애 설계, 생애 자산 관리를 하면은 아까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 떠오르는 게,
그 일본의 교수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 방송을 했는데 일본의 그 저희가 뭐 일본 분들이 은행에만 예금을 하고 뭐 이런 그 안전한 그런데 저금리 때문에 그 좀 바보 같은 짓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은퇴 후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오히려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한다고. 왜냐하면 자산은 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돈을 굴리는 거를 하니까 뭐 그래서 서점을 가면 FX 마진 거래 뭐 이런 책들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하는데 돈이 자산이 있으니까 막 그걸 가지고 한다는 거죠. 위험한 투자를. 단기적인.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벌어질 수 있는 사회 현상도 아닐까요? 일본에서 물론 이제 고령층이 자산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불과 한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투자 자산의 비중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투기성이 약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버블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게 땅값하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식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그게 무지막지하게 꺼지면서 일본 사람들이 트라우마입니다. 우리도 외환위기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듯이요. 일본은 버블 꺼지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거의 한 15년, 20년 지속되다가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막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그네들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었고 또 하나는 야, 내가 이거 빨리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선배들을 보고 이제 일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오래 살거든요. 야, 이거 나의 자산도 이제 좀 증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서서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좋은 교훈인 게, 일본 사람들은 그게 한 세월이 한 10년, 20년 흐르고 나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빨리 깨달아서 한 50대, 60대 시작할 때부터 또 이걸 글로벌 자산으로 좀 분산을 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는데 저는 노후 자산 관리를 곡간, 창고 있지 않습니까? 곡간하고 우물 이 두 개를 비유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전을 비유를 한다면 일종의 곡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돈을 넣어놓고 그냥 계속 빼먹는 거죠.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수명이 짧을 때는 빼먹어도 충분히 남을 것 같았는데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바닥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바꾸게 됐는데 그 시스템이 우물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퍼마셔도 또 다른 데서 물이 조금 흘러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저희들한테는 좋은 반면교사인데요. 우리 50대, 60대는 야, 나 이제 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좀 자산관리 시스템을 우물 시스템으로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랄까요? 그런 게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50대, 60대라도 일단은 금융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때라도 전혀 안 늦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주된 직장을 나오시면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하실 텐데요. 그때 좀 지면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 이런 유튜브 이런 걸 보셔도 계속 들으면은 서당계 3년이면 풍우를 넘는다고. 또 계속 들으면은 이 지식이 커집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의 특징, 좀 하지만은 교수님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참 잘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고요. 마찬가지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저기 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야 되고 믿을 만한 전문가나 채널을 한 3개 정도는 갖고 있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좀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50대, 60대부터라도 자산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의 그 가계 자산을 보면 대부분이 거의 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부동산에 몰려 있잖아요. 이것이 위험한 거죠? 그게 이제 한 채를 가지고 있냐, 두 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나의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집을 2채 정도
가지고 있는데 혹은 상가하고 우리나라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상가라든지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 이것만 이렇게 나의 주택 하나, 상가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위험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기가 살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노후에. 그러지 않고 전세라든지 임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살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후에 내가 다른 노후, 제가 이제 어디가 강의 가서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노후 자산 관리로 뭐가 가장 좋을까요? 물어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집산, 부동산. 예.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베이비 부모가 이제 돈도 축적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에만 왕창 쏟아붓고 이거 잘못하면 법을 꺼지면 큰일 나겠다. 그 중에 그 첫 번째 주자가 상가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가 피해 엄청나죠. 상가 투자했다가 아파트 막 짓는데 상가 투자했다가 이제 하는 게 그 첫 번째 주자입니다. 이제 지금 또 두 번째는 주택 막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참 그러시지 말고 꼭 좀 글로벌하게 좋은 자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자산으로 꼭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비중에서 자기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집으로 가지고 소득을 얻는 방법은 주택연금을 통해서 하면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살면서 소득도 얻게 되고요. 단점은 자녀한테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언제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집 물려줄 때 되면 앞으로는 자녀도 70살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산 물려받는 나이가. 노노상속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하시면은 딱 자기 집 가지고 거기서 주택연금으로 소득 얻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나머지 금융자산을 글로벌 자산으로 운용을 하시는 것이 노후를 좀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나이 들수록 경계해야 되는 비극에 대해서 이제 또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저희 주변이나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가 꼭 드러나는데 50대, 60대들의 비극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이름 붙이기로 이제 페르소나의 비극이라고 했는데, 페르소나가 우리가 person 혹은 personality 하는 자기의 어떤 개성입니다. 근데 이게 가면이란 뜻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리스 시대는 이럴 때는 연극을 할 때 막 다른 표정의 연극을 하려면 사람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가면을 싹 바꿉니다. 그게 이제 페르소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페르소나를 사실은 가지고 있고, 페르소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장이나 이사로서 직장에서 써야 되는 페르소나가 있고 집에 가서 가장으로서 써야 되는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가진다는 게 나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요. 문제는 이걸 너무 고차가 된 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한 3, 40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의 생활을 하던 페르소나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임원인데, 어디에 부장인데, 뭐 이런 식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퇴직을 하고 직장에 돌아가게 되면 이걸 못 벗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모임에 가더라도 나는 어디에 국장이다 이렇게 불리주기를 원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자기를 내가 감히 내가 이게 국장 출신인데 어떻게 뭐 7급 출신하고 나를 같이 볼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막 화를 벌컥 내는 같이 앉아서 옆자리에서 그냥 호영호재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이게 바로 자기의 페르소나를 이때까지 가지고 가는, 그게 결국 그러면은 노후를 비참하고 외롭게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페르소나의 비극이기 때문에 이걸 잘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르소나를 잘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정신병에 안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30년 동안 가진 이 페르소나를 못 벗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지 말고 이거를 잘 벗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못 벗어서 일어나는 것이 그 비극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피로조직인데요. 우리가 금속을 보면은 금속을 작은 망치로 가지고 톡톡톡톡톡톡 계속 때리면요. 겉으로는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똑같이 톡톡 때리는데 뚝 부러져 버려요. 그 이유는 계속 톡톡 때리는 동안에 금속의 조직이 이렇게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균열이 계속 생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한 30년 동안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는 모르는데 이 온 장기의 피로도가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퇴직을 하거나 하면은 긴장도 되고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또 막 이렇게 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큰 병이 나서 덜컥 눕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75세 이전에 여자들에 비해서 훨씬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이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남성분들은 50대, 60대. 이때를 조심하셔야 돼서 이때 좀 자기의 몸을 완전히 리노베이션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좀 철저하게 받으셔가지고 내 장기에 쌓인 어느 장기에 나의 피로가 많이 쌓였나 하는 것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것. 그래서 피로조직, 나는 피로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있는 이 페르소날, 저도 이거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진짜 어느 순간 직장을 나오게 되면은 이 페르소날을 다른 거로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런 인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뭐 이건 뭐 40대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50대, 60대 가서 준비하는 것보다 40대 준비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닥칠 수밖에 없는 은퇴, 그리고 노후의 어떤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준비들을 미리 사전에 다 해와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벌거벗을 용기라는 책을 쓰신 김경록 저자님 을 초대해서 은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요일 날 산책을 자주 하는데 겨울에 이제 1월 달에 한참 추운 겨울에 이제 산책을 하는데 그때 되니까 이제 덤불을 다 건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다 시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겨울이 되니까 다 이렇게 잎도 떨어지고 다 시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길가에 참나무가 하나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참나무는 잎이 다 떨어졌는데도 참나무가 너무 늠름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든 생각이 우리도 노후가 되어서 이렇게 잎들을 다 떨어뜨리게 될 텐데 잎들이 떨어지고 나서도 저렇게 늠름하게 보일 수가 없을까? 그게 이제 저 화두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시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가 이제 The Oak라는 참나무라는 시인데 거기 보면은 Naked Strength, 참나무의 사계절을 노래해 놨는데 마지막 겨울에 보면은 모든 잎들이 다 떨어지고 저 둥치와 가지만으로 서 있는 저 벌거벗은 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퇴직을 주된 직장, 은퇴라는 말은 저는 하기는 싫고요.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의 주된 위치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후가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좀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벌거벗었을 때도 우리가 늠름하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준비를 좀 해놓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 본질적인 것들이 저는 이제 성찰이라는 것,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관계들,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하는 가족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 놓는 것,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일, 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마지막 건강, 이 5가지라는 둥치와 가지로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멋진 잎이 다 떨어지더라도 그 멋진 참나무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는 것이 꼭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은퇴라는 말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벌거벗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좀 이렇게 자신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맞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제까지 벌거벗을 용기 김경록 저자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